서울의 심장부 아우라그룹 본사 70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차가운 금속과 매끈한 유리, 그리고 흑백의 미니멀리즘으로 가득 찬 공간. 그곳에는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아찔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지훈의 검은 눈동자에는 그 어떤 감흥도 비치지 않았다. 그는 도시의 정복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높은 곳에 스스로를 유배시킨 외로운 죄수이기도 했다. 똑똑 절제된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비서가 들어왔다. 그는 지훈의 그림자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유능한 비서였다. 회장님, 송 회장님께서 주최하시는 VVIP 파티가 내일 저녁입니다. 참석자 명단과 주요 안건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는 인공지능처럼 평탄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작은 소리가 거대한 회장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단어가 바로 송 회장이었다. 단순한 비즈니스 파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목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려는 정교한 함정이었다. 집안 어른들과 송 회장이 결탁하여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략 결혼을 밀어붙이고 있었고 내일 파티는 그 공식적인 서막이 될 예정이었다. 파트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잘 벼린 칼날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적합한 파트너와 함께 오라고 아버님께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적합한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를 지훈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집안, 학벌, 재력,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적인 태도를 의미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는 것들의 집합체였다. 지훈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결혼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게 둘 수는 없습니다.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회장님의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극비리에 운영되는 업체입니다. 고객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며 어떤 상황에서든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제공합니다. 서류의 제목은 퍼스트 클래스 에스코트였다. 지훈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연극을 하라는 말이었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는 서류를 받지도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조용하고 지시를 잘 따르며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사람. 외모는 눈에 띄지 않되 천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일 저녁 그 여자가 내 파트너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쪽 끝 낡은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오민서는 노트북 화면의 아르바이트 공고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방 안에는 눅눅한 공기와 컵라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은 그녀의 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쌓여가는 고지서와 병원비 독촉장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의 눈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쉽게 꺾이지 않을 단단한 심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녀가 가끔 일을 받는 인력 파견 업체의 실장이었다. 민서 씨, 지금 시간 괜찮아요. 아주 특별한 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다. VVIP 고객인데 딱 하룻밤 파티의 파트너로 참석해주면 돼요. 보수는 민서 씨가 지금껏 만져본 적 없는 액수일 거예요. 민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런 종류의 일은 사양해왔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고객이 아주 까다로운 분이라 아무나 보낼 수가 없어요. 신원 확실하고 똑똑하고 입 무거운 사람.
민서 씨가 딱인데. 민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앞에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짧게 숨을 내쉬고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서는 난생 처음 와보는 강남의 최고급 뷰티 살롱에 앉아 있었다. 직원들은 그녀의 낡은 옷차림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업체의 지시를 받은 매니저의 엄격한 통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몇 시간에 걸친 전문가들의 손길 끝에 거울 속에는 민서 자신도 알아보지 못할 여인이 앉아 있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그녀 본연의 맑은 눈빛과 단아한 이목구비가 빛을 발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네이비색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소박함 속에 숨겨진 우아함을 극대화했다. 고객의 지시입니다. 절대 먼저 말을 걸지 말고 묻는 말에만 간단히 답하세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으면 됩니다. 매니저가 신신당부하며 작은 이어피스를 그녀의 귀에 꽂아주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한 대의 검은 세단이 살롱 앞에 멈춰 섰다. 민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차에 올랐다. 차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자, 강지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그녀를 맞았다. 그는 경멸이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돈에 팔려온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계약 내용은 숙지했겠지? 내 옆에서 병풍처럼 서 있기만 하면 돼. 불필요한 행동이나 말은 절대 금물이다. 내 이름에 먹칠하는 날에는 계약금의 10배를 토해내야 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지훈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예상했던 비굴함이나 탐욕이 보이지 않는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차가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 앞에 도착했다. 스포트라이트가 쉴 새 없이 터지고 대한민국 상위 1%의 사람들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연회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지훈이 차에서 내리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재계의 황태자, 얼음 왕자. 그를 수식하는 말들은 많았지만 누구도 감히 그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했다. 잠시 후 지훈의 옆으로 한 여인이 내렸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늘 혼자이거나 비서만을 대동하던 강지훈의 파트너.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화려한 보석이나 노출이 심한 드레스를 입은 다른 여자들과 달리 민서의 모습은 지극히 단정하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군중 속에서 그녀를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연회장 한쪽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던 중년의 남자, 아우라 그룹의 부회장 박태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강지훈을 제치고 그룹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야심가였다. 그는 지훈의 옆에 선 여자를 흥미롭게 뜯어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 평범해 보이는 여자.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단순한 하룻밤 파트너는 아닌 것 같았다. 지훈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무시한 채 민서의 허리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민서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지훈은 그녀의 긴장을 느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부터 연극 시작이야. 그는 민서를 데리고 빛의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순간 지훈은 알지 못했다.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폭풍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연회장 안은 욕망의 용광로였다. 값비싼 샴페인과 위선적인 웃음, 그리고 서로의 가치를 탐색하는 날카로운 시선들이 공기 중에 뒤섞여 있었다. 오민서는 강지훈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원래 자신의 자리인 것처럼 우아하게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체스판처럼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관계와 권력의 흐름, 경호원들의 배치,
그리고 CCTV의 사각지대까지 한순간에 파악했다. 위협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 그것은 그녀의 과거가 남긴 지울 수 없는 흉터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지우는 옆에 선 여자의 놀라운 평정심에 내심 놀라고 있었다. 이런 자리에 처음 와보는 사람 특유의 불안감이나 어색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물처럼 어떤 형태의 그릇에 담겨도 완벽하게 적응하는 듯했다. 그들 앞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파티의 주최자인 송 회장과 그의 딸 송유라였다. 송유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인형 같은 여자였다. 그녀는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지훈 씨, 옆에는 누구세요? 처음 뵙는 얼굴인데. 그 말은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내 주제를 알라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지훈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던 찰나, 민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민서라고 합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회장님 곁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겸손은 송유라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방패였다. 그녀의 태도 앞에서 송유라의 날 선 오만함은 유치한 질투처럼 보일 뿐이었다. 송 회장은 흥미로운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고 지우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고용인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잠시 후 지훈의 오랜 라이벌인 태영그룹의 이 대표가 다가와 술잔을 부딪혔다. 그는 교활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강 회장, 이번에 추진하는 동남아 신재생에너지 사업, 우리 태영도 관심이 많은데 특히 현지 파트너십이 관건 아니겠어.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안에는 지훈의 기밀 정보를 떠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는 일부러 틀린 정보를 섞어 말하며 지훈의 반응을 살폈다. 지훈이 무심코 입을 열어 그 정보를 정정하려는 순간 팔짱을 낀 민서의 손가락이 그의 팔을 아주 미세하게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꾹 눌렀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말을 멈췄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신호를 신뢰했다. 그는 화제를 돌려 웃으며 대답했다. 이 대표님께서도 정보가 빠르시군요. 하지만 아직은 검토 단계일 뿐입니다. 확정되면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다. 나중에 지훈이 한적한 곳에서 그녀에게 물었다. 아까 왜 그랬지? 민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분의 시선은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회장님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미끼를 던진 낚시꾼의 눈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무심코 정보를 수정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비서와 참모를 곁에 두었지만 이토록 짧은 순간에 상대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없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지훈이 다른 재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서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부회장 박태진. 그는 능구렁이 같은 미소 뒤에 탐욕스러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남자였다. 민서는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테라스로 나가는 것을 포착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샴페인 잔을 바꾸는 척하며 기둥과 사람들 사이에 몸을 숨겨 그의 뒤를 쫓았다. 어두운 테라스 구석에서 박태진은 한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남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목에 기다란 흉터가 있는 것이 얼핏 보였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대화를 나누더니 흉터가 있는 남자가 박태진에게 작은 USB 메모리 칩처럼 보이는 물건을 건넸다. 민서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모습을 눈과 머리에 새겼다. 비록 대화는 듣지 못했지만 그들의 은밀한 몸짓과 긴장된 분위기는 명백한 불법 거래의 현장이었다. 파티가 무르익고 지훈과 민서는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다시 채오른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처음 차 탈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그녀를 돈으로 산 하룻밤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밤 당신은 계약 금액 이상의 일을 해냈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본론을 꺼냈다. 내 개인 비서팀의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지. 보수는 지금보다 훨씬 높을 거야. 당신의 그 관찰력, 쓸모가 있겠어. 그것은 그가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제안이자 찬사였다. 하지만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제게는 과분한 제안입니다.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어서 지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여자가 아니었나? 더 큰 돈과 안정적인 지위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지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는 그녀가 원래 살던 동네의 허름한 골목 어귀에 차를 세웠다.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미련 없이 차에서 내렸다. 지훈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우아한 실루엣이 어둡고 낡은 골목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세상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강지훈,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 그녀에 대한 궁금증이 집착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차를 돌리며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김 비서, 오민서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모든 걸 하나도 빠짐없이. 파티에 화려한 잔상이차에 가시지 않은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의 사무실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는 김 비서가 보고한 오민서에 대한 1차 조사 자료를 보고 있었다. 옥탑방 거주, 수많은 시간제 아르바이트, 그리고 거액의 가족 병원비. 그녀의 삶은 처절할 정도로 평범했다. 그래서 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그녀가 왜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을까? 지훈의 머릿속에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라 복잡한 심경을 자아낼 때 그의 책상 위 인터폰이 비명처럼 울렸다. 신기술개발부 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우라 코어 칩의 최종 테스트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프로토타입 전체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우라 코어, 그것은 지훈이 그룹의 미래를 걸고 추진해온 차세대 AI 반도체 프로젝트였다. 그는 즉시 비상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부회장 박태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언뜻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보안팀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누군가 핵심 데이터 서버에 접근하여 설계도의 일부를 변조하고 경쟁사로 데이터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더욱 최악인 것은 조작된 접근 기록이 가리키는 인물이 바로 지훈이 가장 신임하는 프로젝트 총괄 담당자 이진우 팀장이었다는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익명의 제보를 통해 이진우 팀장의 차명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발견되었다. 모든 증거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이진우 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물증 앞에서 그의 외침은 공허했다. 지훈은 절벽 끝에 몰린 기분이었다. 여기서 이진우를 감싸면 비리에 눈 감는 무능한 리더가 되고 그를 내치면 자신의 오른팔을 스스로 자르는 세미자 프로젝트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박태진이 이때다 싶어 점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회사 규율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 만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지훈의 목을 겨누는 칼과 같았다.
지훈의 뇌리에서 파티에서의 기억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미끼를 던진 낚시꾼의 눈이었습니다. 오민서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박태진이 테라스에서 손목에 흉터가 있는 남자와 은밀하게 주고받던 그 작은 물체. 어쩌면 그것이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박태진의 정교한 공격이었다. 회사 내부의 공식적인 조사는 박태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고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다. 그는 이 시스템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유령이 필요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김비서, 오민서 씨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 지금 당장. 김비서는 회장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놀랐지만 즉시 움직였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는 민서가 일하고 있는 물류 창고의 주소를 찾아냈다. 지훈은 차를 몰아 도시의 반대편, 먼지 쌓인 공업지대로 향했다. 거대한 물류 창고 안은 기계 소음과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가득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민서는 작업복 차림으로 쉴 새 없이 바코드를 스캔하고 있었다. 파티에서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지치고 땀에 젖은 모습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고요하고 날카로웠다. 지훈의 등장은 창고의 모든 소음을 멈추게 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그와 그의 최고급 세단은 그곳의 모든 것과 이질적이었다. 지훈은 성큼성큼 걸어가 민서의 팔을 붙잡고 창고 구석으로 이끌었다. 민서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은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회사 내부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프로젝트가 파괴되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누명을 썼으며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고. 나는 지금 유령과 싸우고 있어. 보이지 않는 적이지. 당신의 그 눈이 필요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그 눈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서직을 제안하지 않았다. 대신 먼지 쌓인 상자 위로 태블릿 PC 하나를 밀었다. 화면에는 고용계약서가 떠 있었다. CEO 직속 특별 고문. 직책은 파격적이었고 연봉은 그녀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만큼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최고급 아파트와 차량 제공, 그리고 조사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무제한으로 지원한다는 조건까지 붙어 있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강지훈이 오민서라는 미지의 존재에게 모든 것을 거는 승부수였다. 이건 한여를 구하는 제안이 아니야. 내 칼이 되어달라는 제안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의 심장을 찌를 것 말이야. 그는 그녀에게 24시간에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돌아섰다. 지훈이 떠난 후 민서는 시끄러운 창고 안에 홀로 서서 손에 들린 태블릿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의 불빛이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에 비쳤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다. 몇 년 동안 복수만을 꿈꿔온 그녀에게 운명이 건네준 기회였다. 박태진, 그 남자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통로. 독이 든 성배였지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그녀는 태블릿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오민서는 약속대로 아우라 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다.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몸에 잘 맞는 평범한 슬랙스와 셔츠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보다도 그녀의 존재감은 뚜렷했다. 값비싼 대리석 바닥 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사람들은 저 평범한 여자가 어떻게 회장 직속 엘리베이터로 향하는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지훈의 사무실에서 그녀는 긴 말 없이 입을 열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천문학적인 연봉에 대한 기쁨이나 흥분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조건을 덧붙였다. 저의 모든 행동은 회장님께만 직접 보고하며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습니다. 제 신원에 대한 모든 기록은 김비서선에서 통제해 주십시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돈 너머에 더 큰 목적이 있음을 확신하게 했다. 민서는 회장실 옆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그곳은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관제탑에 가까웠다. 여러 대의 모니터와 서버 직통 회선, 지훈이 그녀를 위해 특별히 지시한 공간이었다. 텅 빈 방 한가운데에 서자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이 악령처럼 그녀를 덮쳤다. 10년 전 그녀의 아버지 오영재는 촉망받는 반도체 연구원이었다. 그는 당시 아우라 그룹의 자회사와 경쟁하던 작은 벤처기업의 핵심 인재였다. 그의 연구가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의 완성을 눈앞에 두었을 때 비극은 시작되었다. 당시 아우라의 M&A 전문가였던 박태진이 무자비한 방식으로 회사를 집어삼켰다. 그는 기술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웠다. 조작된 증거, 거짓 증언, 그리고 언론 플레이. 박태진의 공작에 아버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평생의 연구와 명예를 잃은 아버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집은 잿더미가 되었고 가족은 풍비박산났다. 어린 민서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암호화된 데이터 파일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보험이다 라는 유언뿐이었다. 그날 이후 오민서는 죽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유령이 되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흔적을 지우는 기술을 독학으로 익혔다. 언젠가 박태진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그날만을 기다리며 그녀는 포식자의 발톱을 숨긴 채 살아왔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 왔다. 민서는 더 이상 어리숙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아우라 그룹의 지난 5년간의 모든 내부 서버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 보안 영상, 출입 기록, 재무 데이터, 그리고 임직원 인사 파일까지. 김비서는 전례 없는 요구에 경악했지만 지훈의 확고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민서는 평범한 컨설턴트처럼 일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정글에서 먹잇감의 흔적을 쫓는 사냥꾼처럼 움직였다. 이진우 팀장의 누명을 벗길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박태진이라는 거대한 악의 뿌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공식적인 회의록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등을 교차 분석하며 그의 동선과 네트워크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첫 번째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회사 법인 차량의 운행 기록, 법무팀 소속으로 등록된 특정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지난 1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심야 시간에 조용한 주택가의 한 주소지를 방문한 기록을 발견했다. 그 시점은 아우라 그룹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요동치거나 경쟁 입찰에서 의심스럽게 승리하기 직전과 기묘하게 일치했다. 그 주소지는 어떤 직원과도 연결되지 않는 유령 주소였다. 민서는 그것이 박태진의 비밀 아지트임을 직감했다. 동시에 그녀는 이진우 팀장을 올가맨 해킹 수법을 분석했다. 데이터를 조작하고 흔적을 지운 방식은 매우 정교하고 대담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서명은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방식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다. 박태진의 서명. 그것은 그의 잔인한 범죄의 낙인이었다. 지훈이 싸우고 있는 유령이 자신의 삶을 평생 동안 쫓아다닌 바로 그 유령과 동일한 존재임을 깨달은 순간 민서의 가슴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강지훈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민서, 그녀 자신의 전쟁이었다. 며칠 후 지훈은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어두운 방 안,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메운 복잡한 관계도를 보고 숨을 삼켰다. 박태진을 중심으로 수십 명의 이름과 유령 회사, 그리고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거미줄의 한가운데 유령 주소지가 붉은 점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민서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찾던 유령의 집입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 순간 지우는 그녀에게서 처음으로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 평생을 기다려온 가장 무서운 포식자였다. 유령의 집의 위치를 파악한 오민서는 즉시 행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그녀는 성급하게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대신 교활한 뱀처럼 적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계략을 꾸몄다. 그녀는 익명으로 박태진이 관리하는 여러 자회사 중 한 곳에 사소한 회계 부정 자료를 내부 감사팀에 제보했다. 그녀는 감사팀 대부분이 박태진의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는 아직 정의감이 살아있는 소수의 인물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 작은 불씨는 박태진의 발등에 떨어진 불똥과 같았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빌이 왕국의 개미굴이 생기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편집증적인 인물이었기에 이 사소한 감사를 막기 위해 자신의 자원과 인력을 그곳에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다. 박태진이 만들어낸 혼란의 연막 속에서 민서는 어둠을 틈타 유령의 집으로 향했다. 지우는 작전 지원 및 망을 보기 위해 근처 차 안에서 대기했다. CEO가 현장 요원의 백업을 맡는 기묘한 상황. 그들의 역할은 이미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지우는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오는 민서의 침착한 숨소리를 들으며 초조하게 주위를 살폈다. 민서는 자물쇠를 해체하고 간단한 경보장치를 무력화하는 지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들을 아무렇지 않게 선보이며 집 안으로 잠입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다. 박태진의 모든 불법적인 작전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비밀 사령부였다. 벽 뒤에 숨겨진 서버, 암호화된 장부, 그리고 뇌물로 관리되는 정계, 재계, 법조계 인사들의 명단. 민서는 차가운 분노를 억누르며 이 모든 데이터를 빠르게 복제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아우라 코어 프로젝트를 사보타주하고 강지훈을 몰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 박태진의 탐욕과 배신이 고스란히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왔던 것처럼 흔적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이 일은 잠자던 맹수를 깨우는 결과를 낳았다. 사소한 내부 감사 소동은 박태진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다. 공격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정확했다. 단순한 내부 고발자의 소행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 내부에 자신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지훈이 파티에 데려왔던 의문의 여자, 그리고 최근 CEO 직속 특별 고문이라는 유령 같은 직책으로 채용한 오민서라는 존재를 보고받았다. 그녀의 이력서는 너무나도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박태진의 눈빛이 뱀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손목에 흉터가 있는 남자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 계집의 뒷조사를 해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 그리고 숨통을 조일 만한 약점을 찾아내. 박태진의 하수인들은 무자비했다. 유령처럼 살아온 민서의 과거를 캐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결국 그녀의 유일하고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바로 병원에 입원 중인 그녀의 어머니였다. 며칠 후 병원 원무과장이 민서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박태진에게 매수된 그는 병원비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당장 어머니를 시설이 열악한 요양병원으로 옮기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동시에 그녀가 살던 옛 동네에는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나타나 그녀에 대해 묻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백하고도 잔인한 경고였다. 병원으로부터 온 전화에 민서의 평정심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냉혹한 포식자의 가면이 벗겨지고 겁에 질린 딸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패닉을 알아차린 지훈도 뒤따랐다. 그는 민서가 병원 직원과 필사적으로 대화하는 모습과 그녀가 교묘하게 숨겨왔던 생생한 취약성을 목격했다. 그는 박태진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박태진과의 싸움은 이제 더 이상 비즈니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 그가 나섰다. 그 병원의 주요 후원자인 아우라그룹의 CEO로서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는 원무과장의 협박을 즉시 잠재우고 그녀의 어머니를 최고의 보안을 갖춘 VVIP 병동으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박태진은 괴물이야. 하지만 괴물을 상대하기 위해 당신까지 괴물이 될 필요는 없어. 당신의 뒤에는 내가 있어. 그의 이 행동은 동정이 아니라 동맹과 보호의 선언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민서는 새롭고 안전한 VVIP 병실에서 잠든 어머니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지훈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타올랐다. 박태진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가족을 건드린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망설임조차 재가 되어 사라졌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아버지의 명예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되었다. 지훈은 병실 문 앞에 서서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상처 입은 딸과 복수를 다짐하는 전사. 그는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는 두 개의 자아를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고용주가 아니었다. 그는 돌이킬 수 없이 그녀의 운명에 엮였으며 그녀와 함께 이 싸움의 끝을 보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들 사이의 비즈니스라는 경계선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허물어졌다. 박태진의 비열한 공격은 역설적으로 강지훈과 오민서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묶는 족쇄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전우애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조용한 VVIP 병실은 폭풍의 눈처럼 그들에게 잠시의 평온을 허락하는 유일한 공간이 되었다. 지훈은 밤늦도록 어머니의 곁을 지키는 민서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들고 찾아왔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민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박태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탐욕스러운 괴물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과 분노를 지훈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왜 그토록 이 싸움에 집착하는지, 그녀의 그 강철 같은 의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비로소 이해했다. 그녀의 고백에 지훈 역시 자신의 내면에 굳게 닫아두었던 문을 열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라는 왕관의 무게와 정상의 고독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들이 아닌 그룹의 유산을 이어갈 도구로만 자신을 보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스치듯 내비쳤다. 그의 진짜 꿈은 거대한 기업 제국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실제하는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건축가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타인에게 털어놓았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약한 모습을 공유한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강력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는 개인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그 고독을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다시 민서의 작전실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완벽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너지가 그들 사이에 흘렀다. 그들은 민서가 확보한 모든 증거를 펼쳐놓고 마지막 공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박태진의 비자금 장부, 뇌물 리스트, 그리고 지훈을 몰아내기 위한 쿠데타 계획까지. 증거는 폭발적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섣불리 터뜨렸다가는 궁지에 몰린 박태진이 언론과 검찰에 포진된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역공을 펼칠 것이 분명했다. 그들에게는 박태진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개적인 처형 무대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단 하나뿐이었다. 곧 열릴 아우라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 그들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주주총회는 모든 주요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언론이 집중하는 가장 큰 무대였다. 박태진은 분명 그 자리에서 아우라 코어 사보타주로 인한 경영 실책을 빌미로 지훈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할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박태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무대를 그의 무덤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가 가장 의기양양하게 정상에 섰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모든 것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 이후 몇 주간, 그들은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함정을 준비했다. 민서는 밤낮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다. 또한 과거 박태진의 비리를 목격하고 해외로 도피한 전직 회계사의 존재를 찾아내 지훈의 팀과 함께 비밀리에 그를 설득하여 화상 연결을 통한 증언을 약속받았다. 그동안 지훈은 회사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그는 패배감에 젖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박태진의 세력이 방심하고 오만해지도록 유도했다. 심지어 일부러 몇 가지 잘못된 경영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보여 자신이 무능한 리더라는 박태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차근차근 진행되었다. 어느 늦은 밤 지훈은 작전실 책상에 엎드려 잠든 민서를 발견했다. 지친 그녀의 모습에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자켓을 벗어 덮어주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민서는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깊은 염려와 애정이 담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지훈과 마주쳤다. 그 순간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말없이 오가는 시선 속에서 수면 아래에서 들끓던 감정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지훈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 작은 접촉은 그들의 관계에 일어난 거대한 변화를 의미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작전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D-Day를 알리는 디지털 시계가 깜빡이고 있었다. 박태진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두렵지 않아? 민서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두려웠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회장님이야말로. 괜찮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걱정 어린 질문에 지훈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그의 손에서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전해졌다. 당신과 함께라면. 화면 속의 디지털 시계는 운명의 전투가 시작되기까지 남은 마지막 시간들을 무심하게 새기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회의장은 현대판 콜로세움 같았다.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수백 명의 주주, 애널리스트, 그리고 기자들이 객석을 가득 메운 채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패배한 리더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창백하지만 침착한 얼굴로 들어섰다. 오민서는 그의 곁에 없었다. 그녀는 무대 뒤 비밀리에 설치된 작은 통제실에서 전체 극을 조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분리는 극적 긴장감을 더했다. 반면 박태진은 개선 장군처럼 입장하여 주주들과 악수를 나누고 극도의 자신감을 뿜어냈다. 그는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통상적인 재무 보고가 끝난 후 박태진은 긴급 동의안 발언을 요청했다. 그는 연단에 서서 교묘하고 악의적으로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아우라 코어 프로젝트의 실패,
투자자 신뢰 하락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훈의 무능을 입증하기 위해 조작된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는 자신을 아우라를 파멸해서 구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묘사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강지훈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태진의 편에 선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지훈은 굴욕을 견디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의장이 막 투표를 시작하려 할 때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소음을 뚫을 만큼 명확했다. 잠깐만. 부회장님의 열정적인 연설에 감명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무대 뒤에 메인 스크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것이 바로 박태진 부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진실입니다. 신호에 따라 통제실에 있던 민서가 메인 스크린을 장악했다. 꼼꼼하게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시작은 유령의 집 영상이었다. 박태진이 뇌물을 받은 관리들과 만나는 비밀 감시 영상이 흘러나왔다. 이어서 유령회사와 정치인들의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비자금 장부가 화면에 표시되었다. 객석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의기양양하던 박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기술자들에게 화면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시스템은 이미 민서에 의해 잠겨 있었다. 그의 악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은 계속되었다. 아우라 코어, 사보타주에 반박할 수 없는 디지털 증거들이 박태진의 비밀 서버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와 함께 제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안전하게 보안 처리된 실시간 화상 연결이 화면에 나타났다. 해외로 도피했던 전직 회계사였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10년 전의 범죄, 즉 박태진이 오영재라는 천재 연구원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어떻게 그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상세히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조작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민서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회의장의 카메라는 무너져 내리는 박태진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비췄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 전 세계 앞에서 발가벗겨졌다. 이성을 잃은 그는 모든 것이 조작이고 음모라고 소리쳤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훈을 가리켰다. 내 놈이 감히 나를... 지훈이 일어서서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다. 그는 박태진이 아닌 주주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힘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박태진의 오랜 부패의 역사와 그것이 수년간 어떻게 아우라를 병들게 했는지 설명했다. 회의장은 혼돈에 휩싸였다. 김비서의 연락을 받은 보안 요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와 박태진에게 접근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외쳐댔다. 주주들은 충격에 빠져 일부는 분노의 고함을, 다른 일부는 불신의 탄식을 내뱉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된 박태진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길이 막혔다. 이장은 막강한 포식자였던 박태진이 이제는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초라하고 패배한 남자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 지훈은 무대 위에서 적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그는 냉엄한 승리감을 느꼈지만 그의 눈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단 한 사람을 찾아 회의장 뒤편을 헤맸다. 그는 전투에서 이겼지만 그들의 미래를 위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마지막 이미지는 그가 끌려가기 직전 박태진의 분노와 증오에 찬 눈이 지훈의 눈과 마주치는 장면이었다. 주주총회는 혼돈 속에서 끝났지만 그것은 정화를 위해 필요한 혼돈이었다. 수사관과 기자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었을 때 강지훈은 폭풍의 중심에서 굳건히 서서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완전한 투명성과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약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가 넘쳤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군중 속을 헤맸다. 마침내 그는 오민서가 옆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김 비서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는 서둘러 그녀를 뒤따랐다. 그는 아무도 없는 옥상 비상구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녀를 발견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렸다. 처음으로 그는 지난 1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무게가 마침내 그녀의 어깨에서 내려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바람 부는 옥상에서, 화려한 서울의 중심에서 그들은 조용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과 회사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들 사이의 권력 관계는 이제 완전히 동등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평생의 사명이 끝났으니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다. 그녀는 모른다고 인정했다. 그 후의 삶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계획해 본 적이 없었다. 그 연약함이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깊은 친밀감과 보살핌의 제스처였다. 이제 다 끝났어. 그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이 하나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다. 다음 몇 주는 폭풍처럼 지나갔다. 박태진의 체포는 거대한 수사를 촉발시켰고 그의 부패 네트워크는 해체되었으며 여러 고위 인사들이 체포되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초반에 급락했지만 새로운 결단력을 갖춘 지훈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면서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정직하고 유능한 인물들, 완전히 무죄가 입증되고 핵심 임원이 된 이진우를 포함하여,을 승진시키고 박태진이 남긴 부패의 뿌리를 잘라냈다. 회사는 상처를 입었지만 건강한 회복을 시작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민서의 아버지 오영재는 사후에 명예가 회복되었다. 그의 이름은 깨끗해졌고 그의 영혼은 아우라의 기초기술 중 하나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그것은 회사의 공개적인 사과였다. 민서는 지훈과 함께 작은 비공개 추모식에 참석했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그녀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과거의 유령은 안식을 찾았다. 그녀 어머니의 건강도 마치 오랜 불의의 해결이 육체적 부담마저 덜어준 것처럼 호전되기 시작했다. 회사가 안정되고 그녀의 과거가 해결되자 그들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 떠올랐다. 지우는 그녀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서 민서를 찾았다. 이번에 그는 특별 고문이라는 직책을 제안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기술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부서인 기업 전략 및 위기관리 부서장과 같은 영구적이고 공식적인 임원직을 제안했다. 그는 그녀가 비밀 무기가 아니라 아우라를 재건하는 파트너로서 그의 곁에 있기를 원했다. 민서는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이 권력과 유리타워의 세계에 속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망설임을 알아차린 지훈은 자신의 진심을 밝혔다. 그는 아우라를 재건하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시작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머지 절반은 바로 그녀였다. 나는 회사를 구한 게 아니야. 당신 덕분에 나 자신을 구한 거지. 당신이 없는 아우라는 나에게 아무 의미 없어. 그는 그녀에게 동료가 되어달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청했다. 그는 그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그녀가 어떻게 그의 운명을 바꾸고 그의 차갑고 공허한 세상을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었는지 말했다. 몇 달 후, 배경은 회사의 회의실이 아닌 조용한 공원이었다. 지훈과 민서는 평상복 차림으로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행복한 커플들처럼 보였다. 그들은 회사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의 직업적 그리고 개인적인 제안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녀의 복수의 여정은 끝났고 사랑과 치유 그리고 미래를 건설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야기는 그들이 함께 일출을 바라보며 끝난다. 그들과 그들의 다시 쓰인 운명을 위한 새로운 새벽이었다. 괴물을 쫓던 기나긴 밤은 끝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세상에 아침이 밝아왔다.